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85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1. 산악훈련장으로 이동과 수경 준비. 1982년 5월 29일 토요일 16시. 우리는 일주일간의 육격 훈련을 마치고 퇴소식을 거행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 생애의 두 번째 육격 훈련을 마친 것입니다. 이번 유격은 비로 인해 생각지 않은 휴식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쉴 때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퇴소하는 오늘까지 빡세게 훈련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육격장 연병장에서 퇴소식을 마친 우리는 다시 수경지 쪽으로 올라 산속에 들어가 휴식을 하며 산악훈련장으로의 이동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산악훈련장은 육격장 수경지 뒷산 너머에 있는 웅진리 마을 위쪽 삼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들이 여름철에 산악훈련과 겨울에 동계훈련을 뛰는 곳이었습니다. 육격장에서 웅진리 산악훈련장으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격장 정문으로 나와 소양호반길을 따라 수인리 방향으로 산자락을 돌아가서 웅진리 입구에서 우측길로 올라가는 길로, 이것이 정식 도로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격장에서 새벽마다 1.5시 구보하는 코스입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가면 2시간 이상을 행군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바로 우리 수경지 뒤쪽으로 난 좁은 고갯길을 타고 산을 넘는 것입니다. 급경사 산길이라 오르내리기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이 고개를 넘으면 곧바로 웅진리 마을이 나오고 그대로 산악훈련장으로 올라가면 3-40분밖에 안 걸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지름길을 택해 넘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지휘관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동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16시 30분에 육격장 퇴소식을 마쳤고 우리들은 곧바로 산악훈련장으로 이동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마도 대대 차원에서 철수하는 일이 늦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대 CP와 취사장 등 부대 시설 등을 철거하고 이동 준비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자리 잡고 잠을 자며 기다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산악훈련장으로 가서 다시 텐트를 치고 수경 준비를 해야 하는데 늦게 가면 밤까지 수경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 시간은 무한정 길어졌습니다. 이윽고 출발 명령이 떨어진 것은 18시가 되어서였습니다. 낮이 긴 여름철이라 아직은 날이 밝았지만 산자락으로 인해 산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인지 이 동로는 뒷산자락을 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좁은 산길 고개를 넘어 웅진리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갯길은 오르막보다는 내리막길이 더 위험합니다. 더욱이 산등성이를 올라 웅진리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급경사의 좁고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미끄럼주의를 외치며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기관총과 박격포를 목 위에 올리고 행군하는 화기소대원들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웅진리 마을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삼형산 방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우리들의 산악훈련장까지 완만한 오르막길로 20-30분을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해 유격을 마치고 이 길을 오를 때 내 동기 중 한 사람의 어머니께서 이곳까지 면회를 오셔서 아무나 붙들고 아들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던 눈물겨운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훈련장은 지난해 산악훈련과 올 초 혹한기 동계훈련 그리고 또 다른 작전을 위해 몇 번 왔던 곳이라 내 눈에 익었습니다. 웅진리 마을을 벗어나 선정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행군하여 한참을 올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대가 지난해 산악훈련과 올해 동계훈련을 뛰었던 훈련장에 도착한 것은 19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각 중대별 주둔지 섹타를 하달받고 다시 중대에서 각 소대별로 수경지를 할당받았습니다. 우리 중대는 지난해와 같이 훈련장의 왼쪽 산능선 쪽에 수경지를 배당받았고, 우리 화기소대는 지난해보다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갈참나무 숲속에 수경지를 배정받았습니다. 수경지를 배정받고 곧바로 텐트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절기라 수경지는 땅을 팔 필요 없이 이미 지난해 사용했던 자리를 조금만 손보면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서둘러야 했습니다. 해가 길어진 5월 하순이었지만 해는 이미 넘어갔고 주변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을 분담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잘라오고 깔풀을 긁어오고 잘라온 재료로 골격을 만들고 텐트를 덮어 막사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한 달이면 두세 번씩 야전으로 나가다 보니 텐트를 치는 작업은 손발이 착착 맞았습니다. 이곳에서는 2주간의 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막사는 튼튼하게 콘서트 막사로 만들고 그 안에 역시 총기 거치대와 관물대까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텐트를 치는 것보다 내부에 작업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경 준비는 저녁밥을 타다 먹은 뒤에도 어둠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수경 준비를 마치고 텐트 안에 들어가 앉으니 지나간 하루가 아득했습니다. 육경 마지막 날이었지만 빡세게 보낸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1.5를 취하고 육격의 꽃이라는 하강을 실시하고 퇴소 준비를 하고 퇴소식을 하고 육격장에서 철수하여 산악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수경지를 편성하여 텐트를 치느라 모두들 지쳐 있었습니다. 불침번을 세우고 일찍 취침하라는 전달을 들으며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피곤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86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산악훈련장에서 첫날 첫 번째. 1982년 5월 29일 토요일 18시에 육격장 수경지를 출발하여 산악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수경지를 배정받고 텐트를 치기 시작한 것이 19시였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산그늘이 길게 드리워진 시간이었고 한창 텐트를 치기 시작할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점차 어둑해지는 시간에 우리는 서둘러 수경 준비를 하고 텐트 작업을 했지만 저녁 식사를 하고도 1시간여를 더 작업하여 우리가 2주간 머물 막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경 준비를 하고 우리는 불침번만 세우고 곧바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악훈련장에서의 첫날 밤은 그야말로 죽은 듯이 잠만 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육격장에서의 생활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비가 내려서 중간에 휴식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격은 유격이었고 육체적 피로는 누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힘든 과정을 모두 마쳤기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야전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평안함 속에 깊은 산속에서의 하룻밤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2년 5월 30일 일요일 산악훈련장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날은 훈련장 이동에 따른 정비일이자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라 휴일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공육시에 기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중대별로 모여 1.5를 실시하고 뒤이어 아침 구보까지 했습니다. 구보 반환점은 약 1km 정도 떨어진 웅진리에 있는 중리초등학교 웅진분교 입구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마을까지는 계속되는 내리막길이라 반환점까지는 그야말로 단거리 경주같이 내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올라올 때는
거의 걷다시피 올라왔습니다. 고참들은 졸병들을 뛰라고 다그치며 소리쳤지만 오르막길에서 뛰어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앞에서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구보를 하면서 내려다본 초여름의 웅진리 마을 아침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동영화 같았습니다. 소양호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마을 전체를 솜털처럼 포근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간간히 보이는 초가지봉들은 마치 부드러운 솜털 속에 쌓인 계란 같아 보였습니다. 백색의 물안개와 좌우편 산자락의 짙은 암록색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면서도 그 둘이 또한 함께 어우러져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잘 그린 한 폭의 산수와 같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구보를 마치고 올라오자 모두들 힘이 들어 헉헉댔습니다. 비어있는 뱃속은 쓰리다 못해 아파왔고 산길을 달려 내려갔다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아 육체적으로도 기운이 다 소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경지에 도착하자마자 후임병들은 식관을 챙겨 들고 가서 아침밥을 타오고 배식하여 식사를 나눠 먹었습니다. 야전에서의 식사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육군 정량은 어디 갔단 말인가? 식사를 마치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텐트에 누워서 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졸병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며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육격장에서 일주일 동안 화기와 장구류들을 정비하지 못했으니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소총과 기관총과 박격포와 대검, 수통, 방독면, 군화, 거기에 각자의 개인 물품까지 해도 끝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불현듯 나는 꼭 1년 전 이곳에서의 산악훈련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내 모습이 바로 지금의 저 후임병들 모습이었습니다. 편히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 해야 하는 것이 그때의 나와 우리 동기들 모습이었는데 지금 후임병들도 똑같으리라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졸병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좀 미안한 생각과 더불어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분대에도 탄약수 2명은 모두 2등병이었고 그 위에 이총 부사수가 김아묵의 1병으로 그가 후임들을 데리고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일병을 불러 한마디 했습니다. 야, 애들 조금만 하고 좀 쉬게 해라. 어차피 또 지저분해질 거고 자대 가면 정비할 것 아니냐? 자대 생활도 그렇지만 야전에서의 훈련과 생활이 고참들보다는 졸병들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졸병들은 당연한 듯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밥을 타오고 설거지하고 고참들 챙기고 훈련 준비하고 훈련 후 정비까지 다 합니다. 이런 생활은 우리 선임들도 그랬을 것이고 나도 그랬고 내 후임병들도 당연스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라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그 당시 군대라는 조직사회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삶이 그 조직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주간 머물면서 산악훈련을 뛸 웅진리 훈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대의 산악훈련장은 웅진리 마을에서 삼형산 쪽으로 올라 산이 시작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을 주민들이 농사하고 있는 밭과 다랑이 논들이 개울을 따라 이어져 있고 그 농지들이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위쪽이었습니다. 즉 삼형산 산록이 시작되는 와지선 지역에 대대 내 각 중대의 수경지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곳은 우리 대대가 동계훈련과 여름철 산악훈련장으로 늘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훈련시설이 갖춰진 곳은 아니고 그냥 자연림 상태의 산자락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수경지 뒤편은 곧바로 삼형산 능선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경사 산지가 이어지고 그곳에는 화렵수인 갈참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키 큰 화렵수인 이 나무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짙은 녹색의 푸르름으로 우리들의 무더위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수경지 앞으로는 작은 논들과 밭이 마을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올라와 논과 밭을 갈며 농사하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경지에서 삼형산 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선정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이 산사에는 스님들뿐 아니라 고시 공부 등을 하기 위해 머무는 젊은이들도 있어서 그 옆을 지나 다닐 때에는 나름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골 아낙네들이 머리에 작은 곡식자루를 이고 시성을 드리러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선정사는 지금도 있는데 몇 년 전 가보니까 우리 때 있던 위치가 아니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새로 건축하였더군요. 그래도 추억의 장소라 반가웠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87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3. 산악훈련장에서 첫날 두 번째. 1982년 5월 30일 일요일. 산악훈련장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일요일로 휴일이기도 했고 또 산악훈련장으로 이동에 따른 정비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조점호를 하고 웅진리 마을까지 산악고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새벽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중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오전 동안 개인 장구류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것. 그렇지 않아도 육격훈련 내내 습한 날씨 속에 제대로 손보지 못한 소총과 기관총은 총열 등에 녹이 슬 정도였고 다른 장구류들도 상태가 제멋대로였습니다. 우리들은 기관총과 소총을 분해 소지하고 대검과 수통 등 화기와 장비들을 점검하고 청소하고 수선을 했습니다. 대체로 고참들은 잠깐 개인 정비만 하고는 텐트에 누워서 휴식하며 잠을 잤고 졸병들은 분주히 오가며 장비를 점검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오전 동안은 그렇게 화기와 장비 점검을 하고 오후가 되자 다시 전달이 왔습니다. 단체 목욕 및 세탁을 실시하니 전 중대원은 세면도구와 세탁물을 가지고 집합할 것. 육격장에서 일주일 동안은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이발과 수염도 한번 깎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하강을 마치고 육격복을 세탁하면서 목욕은 대충 했지만 이발을 하거나 수염을 깎을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산적과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염이 많은 나는 턱수염이 손으로 잡힐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세탁물과 세면도구를 들고 집합한 뒤 전 중대원들이 수경지 앞에 있는 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각 소대별로 분산하여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단체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삼형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흐르는 냇물인데 나는 지난해 이 냇물을 경험해본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차갑던지 그 물속에 들어가 1, 2분도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얼음물같이 차가운 물입니다. 나는 본래 몸이 따뜻한 사람이라 추위를 잘 안 타는 체질이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선임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반신반의하던 후임병들도 호기를 부리며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잠시 후 입술이 파래져서 덜덜 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홀랑 벗고 목욕을 하며 세탁을 해서 햇볕 좋은 곳에 널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발과 면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육격훈련 직전에 5분대 기조를 하는 바람에 2주 이상 이발을 하지 못해 거의 모든 중대원들이 더벅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각 소대마다 이발 기계들을 하나씩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번 훈련을 나오면서 물자 분류를 해서 중대 창고에 놓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대 CP에서 자대에 연락을 해서 중대 인사계가 오늘 오전에 그 이발기구들을 가지고 훈련장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목욕과 세탁을 하면서 각 소대별로 돌아가며 단체 이발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바위에 걸터 앉아 이발을 했는데 이것도 군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 이발병은 서아묵의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이곳 산악훈련장에서 줄바다의 주인공이었는데 평상시에는 맘씨 좋고 손재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여 후임들을 괴롭게 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절제하여 그 뒤로는 큰 불상사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었고 특히 이발 솜씨는 연대 간부 이발소까지 파견 나갈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장을 달고도 후임자를 키우지 않고 직접 소대원들의 이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그야말로 여름 피서 나온 것처럼 삼형산 선녀탕에서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였지만 모처럼 햇살이 좋아서 빨래도 잘 마르고 몸에 묵은 때도 벗겨냈습니다. 육격 훈련으로 쌓인 피로가 싹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경지로 돌아오니 기쁜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대 인사계와 행정병이 산악훈련장에 올라오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편지들을 가지고 와서 전해준 것입니다. 평소에 편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로서는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연인과 부모님과 친구들에게서 10통도 넘는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푸르른 사냐, 야전의 텐트 속에서 연인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먹과 맛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대대장의 허락하에 각 소대별로 저녁 시간에 소주 회식을 실시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격 훈련을 받느라 고생한 대대원들에게 주는 대대장의 포상이었지요. 허락된 주량은 분대당 소주 사업들이 한 병이었지만 지난해의 예를 보더라도 그 통제가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화기소대는 바로 이 산악훈련장에서의 공식적인 소주 회식에서 과음한 후에 줄바다라는 뼈아픈 악몽의 추억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각 소대별로 2명씩의 사역병이 차출되어 웅진리의 마을로 내려가 소주를 구입해왔고 저녁 식사와 곁들여 소주 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진을 보내 소주를 더 사다 마셨지만 지난해 같은 불상사 없이 모두들 기분 좋게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소대의 군기반장들이 내 동기들이고 지난해 악몽의 주인공이었던 서병장도 이제는 말년을 찾는 병장이었습니다. 푸르름이 짙은 사냐에서 우리 모두는 소주 한 잔에 그동안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기분 좋게 취하고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 산악훈련장에서의 첫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88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4. 수색정찰과 동태. 첫 번째. 육격 훈련을 마치고 산악훈련장으로 이동하여 수경을 하고 이튿날은 육격 훈련 후 정비일로 목욕과 세탁과 이발 등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공식적인 소주 회식까지 곁들이며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빗줄기는 공식적인 산악훈련 첫 업무일인 5월 31일 월요일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야전에서 비 오는 날은 그야말로 공치는 날입니다. 자대 같으면 비가 오더라도 내무반에 모여서 내무교육이라도 실시합니다. 그러나 야전에서는 중대나 소대병력이 한꺼번에 모여 교육할 비가림막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 빗소리를 들으며 텐트 안에서 그야말로 무자비한 휴식을 즐겼습니다. 갈참나무 아래 친 텐트 위로는 나뭇잎 사이를 뚫고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 소리가 후두둑 후두둑 들렸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소낙비였습니다. 이번 육격 훈련에 이어 산악훈련까지 비의 혜택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전날 받은 편지들을 읽고 답장 쓰는 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받은 편지는 10여 통이었는데
편지를 쓸 곳은 20곳이 넘었습니다. 야전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지인들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녁 때는 비가 좀 잦아들었고 나는 낮 동안 쓴 편지를 가지고 중대 CP로 가서 행정병에게 자대로 돌아가면 편지를 보내달라고 건네주었습니다. 행정병은 내가 쓴 20여 통의 편지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982년 6월 1일 화요일, 야전에서 5월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맞았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밤 동안에 그쳤고 안개 자욱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수경지에서 바라본 아래쪽 웅진리 마을은 한 폭의 멋진 동양화였습니다. 하얀 솜털 같은 운무에 쌓인 풍경은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멋진 풍경에 그저 탄성만 절로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구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의 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중대본부에 회의를 다녀온 분대장이 오늘 우리가 수행할 임무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대의 일정은 수색 정찰이었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는 수색 정찰이라서 점심 식사는 개인 취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진지보 수공사 때 식중독 사고가 있은 뒤였기 때문에 밥과 반찬을 미리 익혀서 주지 않고 식재료를 주어 현장에서 취사해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사역병이 차출되어 취사장에 가서 일정과 부식을 수령해 왔습니다. 또한 몇 명은 별도로 가서 탐침봉 등 수색정찰 도구를 수령해 왔습니다. 우리는 반합에 일정과 김치 등을 나누어 담은 뒤 판초 위에 반합을 싸서 만든 수색정찰용 개구리 군장을 만들어 등에 쳤습니다. 그리고 개인화기와 기관총을 들고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작전 지시를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취사장에서 준 식재료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태였습니다. 아마 그날 중식 국 메뉴가 동태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사장에서는 소대원 정량의 동태를 토막내어 비닐포대에 담아 분배해 주었는데 그 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소 취사장에서 동태탕이 나오면 제대로 된 동태 토막을 먹기가 힘든데 막상 재료로 나눠주니까 우리 화기소대 정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일종과 다른 부식들은 반합에 나눠 담았는데 동태는 분대별로 나누어 담을 만한 그릇도 없고 개인별로 나눠주기도 어려워 그대로 포대에 담아 한 사람이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애물단지였습니다. 무게도 만만치 않고 새끼줄로 묶어서 들고 다니는 것도 짐이었습니다. 소대원들이 돌아가며 교대로 들고 행군하는데 정말 어디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일부 소대원들은 실제로 계곡에 버리고 가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날 간단한 부식을 주지 않은 취사장에 대해 욕을 실컷 했습니다. 사실 동태 같은 것은 야전에서 조리해 먹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취사장만을 욕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정해진 부식이 그것이니 그게 취사장 마음대로 바꿔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날 수색정찰에 걸려 야전 취사를 해야 하는 우리가 운이 없는 것이었지요. 이날 우리가 수색정찰할 지역은 수인리 일대였습니다. 웅진리 마을을 지나 소양호변 도로까지 나온 다음 우회전하여 도로를 따라 수인리로 갔습니다. 2시간 가까이 행군하여 수인리 마을 뒷산에 올라 구릉지의 중대가 모여 소대별 수색정찰 색타를 할당받았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마을 앞 소양호반 도로를 중심으로 그 좌측 일대를 수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다행히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위치였습니다. 이 도로는 양구읍에서 웅진리, 수인리, 추곡리를 거쳐 배후령고개를 넘어 춘천에 이르는 비포장 지방도로입니다. 지금은 터널로 연결되어
춘천에서 양구까지 쉽게 오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험난한 배우령 고개와 만만치 않은 추곡리 고개 그리고 꼬부랑길로 이어지는 수인리, 웅진리를 지나는 길이었는데 도로 사정이 험해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였습니다. 양구읍에서 추곡리까지 오가는 시내버스와 군용 차량만이 간간히 다닐 뿐이었습니다. 우리 소대가 수색 정찰할 지역은 도로를 중심으로 추곡리 방향으로 좌측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소양호 쪽이지만 호숫가와 거리가 꽤 멀고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는 지형에 밭이 있고 집도 몇 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소대는 바로 그 지역 일대를 할당받아 수색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수색 정찰은 주로 북한에서 날려보낸 삐라를 수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쪽에서 북한을 향해 삐라를 날려보내고 이에 대해 북한에서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당시만 해도 삐라 살포는 북한의 전유물이라 할 만큼 북에서 많은 삐라를 날려보냈습니다. 내가 처음 자대 전입 갔던 1981년 1, 2월까지만 해도 어떤 날은 우리들 농담처럼 산이 하얗게 덮일 만큼 많이 날라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선 전역에서 확성기 방송과 더불어 삐라를 통한 대남 심리전을 많이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북한이 경제난으로 생활이 궁핍해지고 전력이 부족해지는 등으로 심리전을 계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남한에서 삐라를 보내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 대포를 쏘겠다고 도리어 북에서 위협할 정도가 되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동태포대를 들고 할당된 지역을 천천히 수색 정찰했습니다. 1982년 들면서는 삐라도 지난해만큼 날아오지 않았고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라 지난 겨울에 날아온 삐라들은 이미 수거했기 때문인지 빛바랜 것들만 몇 장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89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수색정찰과 동태. 두 번째. 1982년 6월 1일 화요일. 전날인 월요일은 비가 오는 바람에 하루를 공치고 이날은 산악훈련장에서의 명실상부한 첫 업무일이었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수인리 일대의 수색 정찰이었습니다. 웅진리 수경장에서 2시간 정도 행군하여 수인리에 도착하여 작전 색탈을 할당받고 수색 정찰을 시작할 때는 시간이 10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절기라 식중독 우려가 있었으므로 대대에서는 중식을 개인 치사하도록 했고 우리는 일종과 부식을 분배받아 지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부식 재료로 나온 것이 동태였고 그날따라 그 양이 많아서 우리 소대 20여 명 분량으로 분배된 양이 비료포대 같은 비닐포대에 담은 것이 3분지 정도나 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새끼줄로 묶어서 교대로 들고 가는데 그 무게도 만만치 않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해서 애물단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대원들은 계곡에 버리고 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많으니 일부라도 버리고 조금만 가지고 가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중대 전체가 함께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보면 좋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수인리까지 갔습니다. 수인리에 도착하여 작전 색탈을 부여받고 수색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동태는 기왕 수인리까지 들고 갔기 때문에 그냥 들고 다니며 천천히 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인리 일대를 1시간여 수색하고 나자 중대로부터 적당한 위치에서 점심 식사를 취사해서 먹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소대는 마침 도로 아래쪽에 민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 바퀴퉁이에 자리를 잡고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후임병 한 명이 부식 준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동태를 어떻게 할까요? 찌개를 끓이나요? 이제까지 짊어지고 다녔는데 어떻게든 끓여 먹어야 하는데 큰 솥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대원 전체가 먹을 찌개를 여러 개의 반합에 끓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태를 어떻게 끓여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동태를 저 집에 갖다 주고 대신 다른 반찬으로 바꿔 먹읍시다.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고 그 의견에 모두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동기 이총 사수 손상병이 그 동태포대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민간인 집으로 갔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마당에 서서 사람을 부르자 잠시 후에 방문이 열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손상병이 그분들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들은 여기에 작전 나온 군인들입니다. 혹시 동태 드릴 테니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군인들이 뜬금없이 동태를 준다고 하니 두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나서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작전을 하다가 점심밥을 해먹어야 하는데 오늘 반찬 재료로 동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끓여 먹기 어려워 할머니 댁에 드릴 테니까 그 대신 저희들에게 다른 반찬을 좀 주십시오.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으신 할머니는 다가와서 우리가 가져온 동태를 열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반짝 빛나는 할머니의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원도 첩첩산 중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동태는 참으로 귀한 찬거리였을 것입니다. 시장이래야 양구 읍내나 나가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동태를 사가지고 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고 온 동태는 그 두 분에게는 세상의 어느 찬거리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내 풀이 죽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긴 한데 우리가 줄 반찬거리가 없어. 할머니, 다른 반찬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 댁에 고추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좀 주시고 저 밭에 있는 고추만 좀 따먹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다시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반색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고추장이야 많지. 그릇 가져오슈. 그리고 고추는 나무나 다치지 않게 맘껏 따다 먹으슈. 이렇게 흥정은 손쉽게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가져온 반합에 고추장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밭에 상추와 채소들도 뜯어주시고 고추는 우리 보고 먹을 만큼 따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당가에 있는 옹달샘에서 쌀을 씻어 밥을 하고 야채들을 씻은 다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들의 점심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사제 고추장에 싱싱한 풋고추에 상치와 이름 모를 사냐초까지 가득했습니다. 그것들로 쌈 싸먹고 찍어 먹고 비벼 먹고 정말 푸짐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고추장과 여유 있게 따온 고추는 그 뒤로도 산악훈련장에서 요긴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애물단지 같았던 동태가 이렇게 한순간에 1등 공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한숨 자고 나서 오후에도 두어 시간 수색 정찰을 하면서 삐라만 수십 장 수거하고는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초여름이라 북에서 날아온 삐라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시에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한 다음 아침에 경로를 되짚어 수경지로 복귀했습니다. 오가는 행군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추억이 쌓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야간 교육이 있었지만 잠시 모여 중대장 이야기를 듣고 함성 한번 지르는 것으로 마치고 일찍 텐트로 돌아와 산악훈련장에서의 첫 업무일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90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6. 화목 채취. 산악훈련은 이름만 거창하지 사실 훈련보다는 그 외의 목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2주간에 걸쳐 야전에 상주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특별한 훈련이나 측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산악훈련장에서의 모든 일상은 자대에서 영내 생활하며 학과 출장하고 사역하는 것을 야전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벽 6시에 기상하고 일조점호하고 아침 구보하고 아침 식사하고 08시부터 그날의 오전 과업을 4시간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오후 과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악훈련장에서는 거의 매일 야간 교육이 있으므로 다음날 오전은 야간 교육에 따른 정비 시간으로 주어져서 휴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대에서 날마다 교육과 훈련에 시달리는 것에 비하면 시원한 산악에서 휴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졸병들이야 어디 가든지 고참들 섬기고 허드렛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주했지만 그래도 자대보다는 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수행해야 할 과업은 평상시 야전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술훈련으로는 주야 공방을 실시하고 대침투 작전으로 수색 정찰과 매복 등을 교육 및 실습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피 및 탈출과 야전 축성 등 특수전 교육과 정원 교육과 지휘관 시간 등 정신 교육과 태권도 등 전투 체력 훈련을 실시하고 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82년 산악훈련장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무들을 벌목하는 일이었습니다. 수경지 주변은 갈참나무 군락지였고 너무 조밀하게 자생하고 있어서 쭉쭉 하늘로 뻗은 참나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나무들을 감벌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벌목을 관청에서 요청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부대에서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불법 벌목이지요. 우리가 벌목한 나무는 2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굵은 나무는 부대에서 화목으로 사용하고 가느다란 나무는 우리들의 운반도구인 단가 손잡이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1982년 6월 3일 목요일 오전부터 전 중대원이 벌목에 투입되었습니다. 오로지 야전곡괭이를 갈아 만든 도끼와 대검 등으로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개미역사였습니다. 인사계가 사제톱 하나와 낫, 서너 자루를 가져왔지만 모든 중대원이 다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톱과 도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면 여러 명이 달려들어 장가지를 쳐내고 나무를 목적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화목으로 쓸 나무는 난로에 들어갈 정도 길이로 짧게 자르고 단가형 나무는 직경 5에서 7cm 정도 되는 고든 나무로 길이 2m 정도로 잘랐습니다. 순식간에 수경지 주변은 벌목장이 되었고 나무들은 쌓여갔습니다. 잘라낸 장가지를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 깊숙한 계곡 한쪽에 쌓았습니다. 그렇게 오전 동안 작업을 하자 단가형 막대기가 수백 개 만들어졌고 화목도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중대장은 우리를 집합시키고 오후 일정을 전했습니다. 오전 동안 벌목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런데 단가 나무는 되었는데 아무래도 화목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화목을 좀 더 채취해야 하는데 오후에는 대대장님 지시로 모두 태권도를 하기로 되어 있다. 지금부터 각 소대별로 힘 좋은 사람 2명씩만 사역병으로 차출하여 화목을 채취하고 나머지는 웅진분교로 내려가서 태권도를 하도록 한다. 즉시 각 소대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차출되어 나왔는데 우리 화기소대에서는 이총 부사수인 김아묵의 일병과 내가 차출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태권도를 하기 싫어서 자천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병 8명을 남기고 나머지 병력들은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웅진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자 중대 인사계가 나와서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본래 인사계는 자대에서
중대를 지켜야 하는데 지난 일요일에 올라왔다가 화목과 단가형 나무를 가지고 복귀하려고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톱과 낫을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 벌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목만 채취하면 되었기 때문에 굵은 나무만 골라서 톱으로 베고 낫으로 장가지를 치고 다시 톱으로 토막을 내면 나머지 병력은 그것들을 들어다 한 곳에 쌓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톱질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전에는 많은 인원이 북적거렸기 때문에 눈치껏 요령을 피울 수 있었지만 오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8명의 인원이라 쉽게 통제가 되었고 누구 하나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돌아가며 톱질을 하고 가지를 쳐내고 만들어진 화목을 날라다 쌓았습니다. 태양빛이 강렬해지는 초여름 한낮인지라 우리 모두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내심 편한 오후를 기대하며 사역병으로 남았던 나를 비롯한 8명은 그야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오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취사장에 주 부식을 싣고 왔던 치중차가 들어와서 그날 벌목한 나무들을 싣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차량을 최대한 산속 깊숙이까지 댔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무를 모아놓은 곳까지는 50여 미터나 떨어져 있어 그것들을 한 알음씩 들고 옮기느라 거의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마칠 즈음 태권도를 하러 내려갔던 병력들도 올라왔습니다. 내려갈 때는 부러운 눈초리로 우리들을 바라보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한편 놀라면서도 한편 고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나는 얕은 꾀를 쓰다가 평생 잊지 못할 고생을 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91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7. 대민지원. 화목 작업을 한 다음 날인 6월 4일 금요일 아침에 교육 집합을 했는데 또 중대장이 오늘 일정을 전했습니다. 각 소대별로 모내기에 자신 있는 사람 4명씩 차출해라. 그 인원은 대민 지원을 나가고 나머지는 어제처럼 태권도를 한다. 우리 수경지 앞에는 다랑 인원들이 쭉 이어져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모내기를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중대장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의 계산을 했습니다. 어제 사역병으로 남았다가 지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대민지원인데 나가도 손해될 것 없다는 생각이 얽혀서 치열한 갈등을 했는데 어느새 나는 대민지원 사역병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생활 중에 가장 선호하는 사역은 바로 농사일 대민지원이었습니다. 일하기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농사일 대민지원은 힘들게 일하는 것 이상의 반대급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맛있는 사제 음식과 막걸리 등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부대 내에서 하는 사역은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결국은 짬밥에 재수 좋아야 건빵 정도 먹을 수 있지만 대민지원을 나가면 푸짐한 사제 음식에 막걸리를 마음껏 마시고 일을 마치면 사제 담배도 한 갑씩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산골짜기이고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평상시 대민지원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새 대민지원 사역병 속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대에서 16명의 사역병이 정해지자 어제처럼 나머지 병력들은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웅진이로 내려갔고 우리들은 대대 CP로 내려가서 다른 중대 사역병들과 함께 집합을 했습니다. 잠시 후 대대 참모 한 사람이 나오더니 우리를 데리고 논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논들은 우리 수경지 앞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우리가 가니 그곳에는 이미 서너 명의 농부들이 계셨습니다.
대대참모는 우리들을 10여 명씩 분배하여 각 농부들에게 인계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모내기할 여러 집에 분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각의 농부를 따라 흩어졌습니다. 내가 속한 조가 따라간 농부의 노는 선정사 앞에 있었습니다. 논에 가보니 이미 모는 다 쪄다가 논에 던져 놓은 상태였고 우리들은 곧바로 모내기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우통을 벗고 러닝 차림에 체육복 바지를 걷어올리고 양말을 벗어놓고 맨발로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논에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느낌은 너무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6월의 논물은 따뜻한 느낌이 들지만 이곳은 역시 삼형산 차가운 물이라 그런지 얼음장같이 찬 느낌이 발을 통해 머리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수경제 압내가에서 목욕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느낌은 발바닥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논바닥은 거의가 자갈밭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썰애질을 하고 물을 대서 일반 논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발바닥에 밟히는 것은 모두가 자갈이었고 때로는 칼처럼 날카로운 돌들도 밟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 아저씨들이 모두 양말을 신고 논에 들어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발바닥 다쳐요. 양말 신고 들어가야 해요. 농부들은 충고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맨발로 다니며 모를 심었습니다. 산악을 누비는 노도용사가 그까지 자갈론에서 모내기 한다고 양말까지 신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갈론은 발바닥이 아픈 것뿐 아니라 모를 심을 때도 손가락 끝이 돌에 닿으면 짜릿한 아픔이 전해오곤 했습니다. 산골 깊은 곳에 위치한 이곳 논들은 다랑이 논들이고 크기와 모양도 워낙 자유분방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내기는 줄을 띄우지 않고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줄을 맞춰 심는 시기였습니다. 주인 농부가 논 가장자리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모를 심으면 나머지 인원들은 그것을 기준 삼아 심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민 지원을 하면서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사제 음식으로 차려주는 새참과 점심 식사입니다. 그러나 이날의 대민 지원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수경지로 올라가서 다른 병력들과 함께 군대 짬밥을 먹은 것입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긴 아주머니들이 웅진이 마을에서 밥을 해서 올라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내려가서 먹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전 오후 새참 시간에는 막걸리와 더불어 간단한 사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특히 오후 새참으로 나온 국수는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모내기는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아니, 더 이상 심을 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높은 산자락 사이의 계곡인지라 벌써 산그늘이 드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농부 아저씨는 수고했다며 감사 인사와 함께 사제담배 한 갑씩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대대 CP로 올라와 인원 점검을 하고 다시 중대로 올라와 복귀 신고를 하는 것으로 대민 지원을 마쳤습니다. 대충 씻고 텐트로 돌아와 누우니 발바닥과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발바닥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통 긁히고 찍힌 자국이 수두룩했습니다. 손가락 끝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후유증이 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을 자고 나니 증세가 악화되어 걷기도 힘들 만큼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오전은 어젯밤 야간 교육으로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까지는 휴일이라 별도의 일정 없이 휴식할 수 있어서 텐트에서 쉬면서 통증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혹 상처가 덧나 고생하지나 않을까 염려했는데 논이 깨끗한 물이라 그런지 다행히 덧나지 않았고 2-3일 지나고 나니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웅진리 골짜기에서의 대민 지원 모내기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 농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